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과 그동안 이번 학기 동안에 배우셨던 C 언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C 언어를 처음 배우셨을 때 C 언어의 기초적인 문법부터 시작해서 C 언어의 활용 부분 처리까지 이제 그동안에 공부를 하셨는데요. 앞으로 13주, 그 다음 14주는 그동안에 배우셨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제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다시 재복습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향후에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이 함수라는 내용들 하고요. 그 다음 인베디드 프로그래밍에서 사용되어지는 포인터 배열, 그리고 메모리의 효율적인 관리, 사용을 위해서는 메모리의 동적 할당, 이런 부분들을 이번 13주차에서 알아보도록 하고, 14주차에서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이번 학기와 혹은 1학년 2학기 때 배우셨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학생 성적 처리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함수는 메인 함수와 그 다음 학생의 입력된 점수를 총점을 내는 거와 평균을 내는 함수를 별도로 두 개를 둬서 전체적으로 학생 성적 프로그램이 조금 더 이렇게 잘 정리되어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의 제목을 좀 확인해 보시고요. 그 제목에 맞게끔 이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단계별로요. 자, 먼저 첫 번째, 학생 수를 초기화를 시켜주는데 학생 수를 먼저 입력을 합니다. 근데 입력을 할 때 여기에서는 그냥 디폴트 값으로 10 이하의 홀수 값으로 학생 수가 입력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3명, 5명, 7명, 9명에 해당되어지는 학생 수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두 번째, 그 학생 수의 만큼 점수가 입력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3명이 들어가게 되면 점수 3개가 들어가고요. 학생이 5명이면 점수가 5개가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점수가 입력이 되어지면 그 입력된 점수를 총점을 내고 평균을 계산합니다. 그럼 총점과 평균이 계산이 되어지고 그 총점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을 변수에 저장하고요. 평균도 역시 저장을 시키고 난 다음 해당되어지는 결과값을 화면에 출력하는 방법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비주얼 스튜디오 2005 버전 이상부터는 스캔F 함수의 보안이 조금 강화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캔F 함수나 스캔F S 함수를 쓰게 되면 나중에 컴파일을 했을 때 보안 경고라고 하는 오류가 떠요. 이 보안 경고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것은 첫 번째, 오른쪽 편에 보시게 되면 오른쪽 편에 프로젝트 이름이 나오죠. 그 프로젝트 이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지금 이제 가운데에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1번 항목, 즉 구성 요소에 대한 항목 중에 1번에 C++ 항목을 선택을 하고요. 하게 되면 2번 항목에 나와 있는 것 중에 SDL이라고 하는 검사가 있죠. 그 SDL 검사를 우리는 원래 디폴트 값이 예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2019 버전 이상, 그 비주얼 스튜디오가 2019 버전 이상부터는 이 SDL 검사가 디폴트가 yes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필요 없이 그냥 아니오로 처리하고요.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 보안 경고에 대한 해결을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를 직접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프로그램 제목이 학생 성적 관리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학생 성적 관리 프로그램 할 때 프로세스는 첫 번째 학생 수를 먼저 입력을 받습니다. 근데 입력을 받는 것을 여기에서는 디폴트 값으로 초기화를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10 이하의 홀수 값을 가지는 학생 수를
입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3명, 5명, 7명, 9명에 대한 학생 수를 먼저 받고 그 학생 수의 만큼의 점수를 입력을 받고요. 그 점수의 전체적인 총점과 평균을 계산을 해서 학생 성적 처리 관리 프로그램을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메인 함수단이 있고 그 메인 함수와는 별도로 메인 함수단 안에다가 다 넣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메인 함수단이 너무 무거워지고 양이 많아지니까요. 좀 메인 함수를 가볍게 처리하기 위해서 학생 수만큼 성적을 입력을 받고 그 총점과 평균 계산하는 것은 별도의 함수를 둬서 그 함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를 한번 볼게요. 자, 일단 1번 코드는 여러분들이 메인 함수나 아니면 전체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스캔f나 프린트 함수를 쓰게 되는데 그 스캔f 프린트 함수는 C 언어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어지는 함수죠. 그 함수가 바로 내장 함수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총점이나 평균을 계산하는 함수를 하나 별도로 만드시는 것은 그건 사용자 정의 함수죠. 자, 1번 먼저 C 언어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어지는 함수 scanf나 printf 함수나 이런 것들을 쓰시려면 그 내용이 정의되어 있는 헤더 파일 라이브러리 파일이 있는 곳을 링크를 연결을 시켜 주셔야 되죠. 그게 이제 전처리에 대한 얘기였어요. 전처리는 프로그램이 컴파일 되기 전에 미리 먼저 해석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전처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먼저 include standard input output 표준 입출력 헤더 파일을 링크를 걸어줬고요. 두 번째, 이것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scanf 함수를 쓰거나 scanf s 함수를 썼을 때 보안 경고가 뜬다라고 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즉 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명에서 C, C++라는 항목으로 가고 거기 안에서 SDL이라고 하는 그 검사를 아니오라고 하는 걸로 설정을 했고,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2번 라인처럼 define을 하는 거죠. define을 하는데 뭘로 define 정의를 하냐면 CRT에 secure 보안이 no 아무것도 warning의 뜨지 않도록 해다오라고 하는 얘기가 2번 라인입니다. 자, 그러면 1, 2번이 처리가 됐어요. 자, 그럼 메인 함수를 우리가 C 언어에서는 메인 함수를 시작을 하니까 18번 라인에 메인 함수를 넣습니다. 메인 함수 안에서요, 학생 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학생 수를 처리하기 위한 내용이 19번, 20번 라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즉 학생 수를 체크를 해주려면은 3명이니까 1, 2, 3, 3명, 5명이면 5명이면 1, 2, 3, 4, 5라고 하는 것들을 반복으로 처리하기 위한 변수 인티저 i를 선언한 거죠. 그리고 그 학생 수만큼을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점수를 입력을 받기 위해서 20번 라인에 반복문을 쓴 거죠. 즉 변수 i가 3부터 시작해서 10 이하의 홀수 값을 가지는 학생 수를 입력을 받기 위한 내용이에요. 점수를 받기 위한 내용이죠. 그래서 반복 처리하기 위한 반복문을 넣으신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초기값이 i가 3이죠. 그러니까 3명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3명이 어디가 될 때까지, 가운데 조건이죠. i가 10보다 작아질 때까지. 그러니까 초기값이 3이고요. 그 다음에 i의 최대는 10보다 작아질 때까지 가니까 i가 9까지 가는 거죠. 3부터 시작해서 9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3부터 시작해서 10보다 작아질 때까지 갈 때의 조건이 뒤에 나와 있는 i는 i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i 플러스는 2라고 하는 것이 산술치환 연산자로 해서 i는 i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3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숫자가 들어갈 때는 i가 3이었으니까 3 플러스 2 하게 되면 5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들어갈 때는 i가 5가 됐으니까 5 플러스 2 하기니까 7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5 플러스 2 하니까 9가 들어가는 거죠. 그거를 20번 라인에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복을 할 때 그 학생 수만큼의 성적을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그 입력을 받아서 총점과 평균을 내는 것을 22번 라인에 보시게 되면 print sum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제가 1번이라고 해놨죠. 자, 반복문 안에서 print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3명이다 라고 했을 때 이 printf 함수에 가서 i가 3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3이 들어가서
5번 라인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럼 이 i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5번 라인에 있는 프린트 썸에 보면 인티저 카운트라는 거죠. 즉, 이 프린트 메인 함수에 있는 프린트 썸이라고 하는 그 함수가 호출되면서 인자가 하나 날아가는 거예요. 파라메타 인자가. 그게 i가 날아가는 거죠. 그 i를 5번 라인 안에서 똑같은 함수잖아요. 똑같은 함수 안에서 i 값을 받아주는 정수형 타입의 변수가 있어야 되죠. 똑같이 i가 정수형이니까. 그러니까 5번 라인에 보시게 되면 그 5번 라인에 인티저 타입으로 해서 count라는 변수를 썼었죠. 이 count라는 변수 안에 i의 값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i 값이 바로 3이죠. 네, 아마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자, 1번에서 printf 함수 2번에 있는 함수를 호출을 했고, 그 함수 호출하는 곳에 i 값을 받아주는 인티저 count를 처리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6번 라인에 보시게 되면, 그럼 이제 다시 print sum이라는 함수로 호출됐으니까 5번 라인으로 온 거죠. 그 5번 라인 안에서 자, 인티저 i, 이 i는 메인 함수에 있는 i하고 똑같이 보이지만 지금 19번 라인에 있는 i와 얘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19번 i에서 사용된 것은 여기 메인 함수 안에 블럭을 열었죠. 그리고 26번 라인에 이제 시작과 끝 블럭을 닫았어요. 그럼 여기 안에서 쓰는 지역 변수예요. 그러면 지금 6번 라인에 있는 이 i는 print sum이라고 하는 함수에서 사용되어지는 지역 변수입니다. 똑같은 i라고 하는 것은 같을지는 몰라도 사용하는 곳이 달라요. 그래서 그 i, 메인에서의 i와 그 다음에 프린트 썸에서의 i는 다른 내용입니다. 자, 그럼 i를 선언시켰고요. 이 i는 이제 어디서 사용될 건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i는 반복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을 학생 3명이 성적에 대한 것을 3개를 받아주셔야 되니까 그걸 반복 처리하기 위한 변수고요. 그 다음 7번 라인에 보시게 되면 인티저 num이라고 하는 걸 선언시켜 놨습니다. 이거 전부 다 여러분들이 다 주성문을 달아서 제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num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점수를 저장하는 변수겠죠. i는 반복 1, 2, 3, 1, 2, 3, 4, 5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 수를 반복시켜주기 위한 i고요. 그 다음에 그 학생 수에 맞게끔 점수가 들어오게 되면 그 점수를 보관하는 변수는 있어야 되겠죠. 그게 num이죠. 자, 8번 라인은 그러면 그 해당되어지는 점수를 합해서 저장하는 변수가 바로 sum이 되겠죠. 그 다음에 9번 라인은 마찬가지로 평균을 저장하는 변수고요. 이때 평균은 아시는 것처럼 만약에 세 과목이 들어오게 되면 세 과목을 평균을 나눴을 때 정수값이 나올 수 있지만 정수값이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러려면 소수점 실수 타입으로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럼 실수 타입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더블형을 써셔야 되죠. 자, 그러면 10번 라인에서 자, 먼저 몇 개, 3개의 점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정수라고 했습니다. 자, 처음에 %d란 얘기는 10준수죠. printf 문장입니다. 근데 이때 %d가 찍히는 게 바로 뭐냐면 지금 바로 옆에 있는 count예요. count는 어느 내용이죠? 5번 라인에 보게 되면 2에 있는 동그라미 2번에 있는 인티저 count죠. 그 count는 어디서 날라옵니까? 지금 동그라미 1번에 있는 그 메인 함수 안에서 print sum을 할 때 i 값을 날려보냈죠. 그 i 값이 바로 뭐냐면 20번 라인에 있는 i예요. 그러니까 제일 초기 값이 먼저 뭘로 들어왔습니까? 3으로 들어왔으니까 10번 라인에 3개의 정수, 즉 카운트는 3이죠. 자, 그럼 11번 라인에 보세요. 그러면 3개의 정수니까 3개 점수가 들어와야 되죠. 그러니까 11번 라인에 아까 6번 라인에서 선언했던 i가 0부터 시작해서요. 어디보다 작아질 때까지, 카운트보다 작아질 때까지니까 0, 1, 2, 3개죠. 그걸 i 플러스 플러스 i를 하나씩 증가시켜서 1, 2, 3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근데 그거를 이 12번 라인에 보시게 되면 점수는 스캔F로 들어갔어요. 스캔F로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키보드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바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실행 결과가 있는데, 자, 3개의 정수라고 하는 것이 10번 라인에 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점수 89, 99, 88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12번 라인에 있는 스캔F입니다. 자, 그거를 합계를 냈어요. 13번 라인이 이제 합계죠. 그래서 89, 99, 88이 들어갔던 합계가 바로 276이 되고,
이 276에 대한 것이 끝났으니까 for 문장이 끝났죠. 그러니까 15번 라인으로 가서 썸이 276이에요. 나누기 카운트는 아까 얘기했던 3명 3개의 정수라고 하는 것인데 이 3개의 정수가 보시게 되면 더블형으로 해서 형변환을 시켜졌습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에버레이지가 더블형이잖아요. 썸은 아까 정수형이었죠. 카운트도 정수형이었습니다. 그럼 형 타입이 안 맞죠. 왼쪽하고 오른쪽에 맞춰줘야 되니까 형변환을 더블로 해놨습니다. 그랬더니만 점수가 92.빵으로 나온 거죠. 그럼 이걸 출력한 게 바로 16번 라인이죠. 그래서 16번 라인에 합계 나오고 %D가 썸 총점 평균 점 1 그러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LF 플로트 타입으로 해서 실수형 타입으로 해서 에버레이지를 찍어라 라고 하는 얘기죠. 그럼 여기까지가 하나가 끝난 거예요. 그럼 다시 메인으로 넘어가죠. 메인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i가 3이었는데 3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되나요? i가 3 플러스 2 하니까 5가 되죠. 그러면 다시 22번 라인에서 1번 동그라미 1번을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5번 라인에 2번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이번에는 카운트가 어떻게 되나요? 5가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반복 처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쭉 내려가서 10번 라인에 보시게 되면 10번 라인에 보게 되면 이번엔 5개 정수죠. 카운트가 5가 되니까요. 그리고 11번 라인에서 i가 0부터 시작해서 카운트가 i 5보다 작아질 때까지 가니까 0, 1, 2, 3, 4 하니까 5개가 들어가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네, 이해가 되실 거라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따라서 그 내용들을 계속 메인 함수에서 print sum이라는 함수를 계속 이렇게 호출해서 처리하게 되는 거죠. 이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실행 결과 값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번은 과제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분명히 학생 성적 처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어요. 자, 이제는 요 학생 처리 프로그램을 배열과 포인터를 사용합니다. 앞에서는 함수 사용을 해서 그냥 다 일반적으로 처리를 했죠. 자, 이번에는 배열과 포인터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이때 첫 번째 프로세스 1번을 보세요. 학생 수를 키워드로 입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아래 실행 결과를 보게 되면 입력할 학생 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3을 넣게 되면 1, 2, 3 학생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예제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상의 디폴트 값으로 3명, 5명, 7명, 9명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이거는 그게 없어요. 그냥 학생 수를 내가 1명 넣고 싶으면 1명 넣으면 되고요. 2명 넣고 싶으면 2명 넣고 3명 넣고 싶으면 3명에 대한 과목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게 입력할 학생 수를 먼저 입력을 할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럼 우리가 보통 하는 것이 배열이죠. 배열. 배열의 사이즈를 3개로 잡아주거나 4개를 잡아주거나 5개를 잡아주면 되는데 이거는 문제는 지금 학생 수를 잡아줄 때 어떤 경우에는 3명, 어떤 때는 10명, 어떨 때는 15명, 어떨 때는 100명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그럼 이렇게 잡아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배우셨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동적 메모리 활동 같은 걸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1번 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학생 수를 키보드로 입력을 받고요. 그러면 그 학생 수에 해당되어지는 점수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총점과 계산, 총점과 평균을 계산하고 네 번째 총점과 평균을 결과 화면으로 출력해내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보시는 이 결과 화면이 나오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는 것이 첫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과제인데요. 앞에서 했던 내용들과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5번이 하나 더 추가됐어요. 보통 우리가 한번 입력을 하고 나서는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뭐냐면 자 아래 실행 화면을 봐주시겠습니까? 학생 입력할 학생 수를 먼저 입력해서 2명 했어요. 그래서 1번과 2번의 학생 수를 입력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총점과 평균 찍혔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니까 계속 진행하려면 0, 종료하려면 1을 선택하시오 라고 하는 것으로서 계속 반복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종료하려면 1이면 종료가 되는 거고요. 0 하게 되면 진행이 계속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다 0이라는 것을 선택했더니 다시 입력할 학생 수를 입력하세요. 3명 해서 다시 3명 넣었죠. 그리고 나서 총점과 평균 나왔습니다. 또 계속 진행하려면
0을 종료하려면 1을 선택하시오. 그래서 저는 1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프로그램 종료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났죠. 따라서 여러분들 1번과 2번은 사실은 같은 과제입니다. 같은 과제 중에 5번 내용만 하나가 더 추가된 거고요. 이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과제 1번에서는 배열과 포인터, 반복문 쓰셔야 되고요.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린다면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동적 메모리 할당을 시켜서 학생 수가 2명, 3명, 10명, 100명, 1000명 이런 것들이 저장될 수 있도록 메모리 공간들이 자유롭게 동쪽으로 이렇게 할당이 되셔야 되겠죠? 그때 사용했던 것이 동적 메모리 할당이었습니다. 메모리 얼로케이션이라는 애가 있죠? 예, 그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코드는 여러분들 과제 2번에 해당되어지는 코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제 코드를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코드의 주석문들을 전체적으로 다 해석을 주석 다르셔서요. 예, 과제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들 과제로 나오는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 기말 시험에 나오는 예상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다 실행하시고요. 실행한 다음에 혹시 오류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가 이렇게 문제점이 생기게 되면 그것들을 꼭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코드를 보겠습니다. 1번 라인은 아시죠? 표준 입출력들을 정의해 놓은 것과 링크를 거리주는 전처리 내용이죠. 표준 입출력, 네, 라이브러리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입니다. 2번 라인은 우리가 보통 스캔F나 스캔F S 함수를 썼을 경우에 보안 경고가 뜨니까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죠. 자, 5번 라인은 메인 함수입니다. 그냥 여기에서는 메인 함수만 써서 지금 작업을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성적을 처리하는데 총점과 평균을 별도의 함수를 넣어서 앞에서 과제 1번에서 했던 내용들 그 두 개를 섞어서 하시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제로 제가 보여드렸던 것들을요. 자, 6번 라인이 핵심입니다. 1번 동그라미 1번으로 해놨죠. 자, 여기에 포인터 배열을 썼습니다. 즉 포인터 배열은 주소를 저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소를 저장한다는 얘기는 이것도 역시 포인터 변수도 변수잖아요. 변수를 지정하는과 동시에 메모리 공간으로 할당이 되어지고 그 메모리 공간에 할당이 되어진 곳에 가서 봤더니 이 변수 안에는 주소값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소값을 다시 찾아가게 되면 그 주소값 안에 해당되어지는 결과값, 즉 저장되어져 있는 값을 찾아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왜 포인터 배열을 썼느냐 하면 여러분들 학생 수 3명, 4명, 10명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 3명이나 4명이나 7명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메모리 공간이 필요할 때는 동시에 인티저 타입으로 해서 들어오니까 4바이트 짜리가 3명이면 3개가 필요한 거고 4명이면 4개가 필요한 거고 7명이면 7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그 메모리 공간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죠. 왜? 들어오는 입력값이 무슨 값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자, 지금 포인터 변수를 써서 그 변수가 시작되어지는 주소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주소값만 알고 있으면 그 주소값 안에다가 제가 메모리 공간을 동적으로 할당시키면 되죠. 즉 만약에 3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3명이면 어떻게 되죠? 정수형 4바이트 짜리가 3개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총 12바이트가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12바이트 메모리 공간 안에 시작 주소값만 알고 있으면 그 안에서 4바이트씩 제가 늘려주게 되면 전체 그게 10명이 들어왔던 100명이 들어왔던 1000명이 들어왔던 어떻게 해주나요? 그만큼의 바이트 수만 정수형 4바이트 짜리만 학생 수에 곱해줘서 늘려주면 되는 거죠. 그걸 처리한 게 바로 1번입니다. 자, 7번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반복 횟수를 처리하기 위한 I, 그 다음에 이거 학생의 점수가 들어가는 stnum, 그 다음에 8번과 9번 라인은 여러분들 아시는 거죠? 8번 라인은 뭐가 들어갔나요? 총점 계산하는 거죠. 총점 썸. 그러면 이 9번 라인은 뭐냐? 이 9번 라인은 아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종료를 할 때 1 혹은 0, 1이면 계속하는 거고 0이면 종료하는 거였죠? 예, 그러니까 그걸 처리하기 위한 게 9번 라인이에요.
자, 해서 6번 라인부터 시작해서 9번 라인에 우리가 이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해야 되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선언한 거죠. 중요한 건 지금 6번 라인에 있는 이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그러면 10번 라인에 볼까요? 10번 라인에 갑자기 while 문장이 떴어요. 이 while 문장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프로그램을 계속 반복을 시켜야 되죠. 1이면 무조건 계속 반복을 시키는 거고 0이면 종료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0이면은 계속 도는 거고 1이면은 종료하는 거였죠. 그죠? 예. 그러니까 30번 라인을 볼까요? 이 while 문장은 끝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즉 while 문장의 이 블럭이 10번서부터 시작해서 34번 라인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30번 라인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if 문장에 나와 있는 33번 라인까지가 이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지금 우리가 9번 라인에 했던 answer, 그러니까 ans라고 하는 변수가 1과 똑같다라면 쌤쌤이라면 31번 라인 프로그램을 종료하고요. break 해서 while 문장의 반복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나요? 중지시켜주기 위해서는 브레이크문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30번서부터 시작해서 33번 라인까지가 이 전체 while 문장의 반복을 종료시키는 그 조건문이 되는 거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계속 돌다가 30번 조건에 맞아지게 되면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1번 라인에 자, 일단 printf 문장으로 학생수 입력하라고 나오죠? 오른쪽에 아래에 보시게 되면 printf 문장 출력하는 거 보이셨습니다. 입력을 학생수로 입력하셔요. 자, 그러면 학생수가 2명이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12번 라인에 scanf에서 학생 점수를 2개를 받죠. 자, scanf에서 %d는 10진수 타입으로 받을 거고 그걸 저장하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stnum이라고 하는 아까 7번 라인에 있는 변수였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stnum이라고 하는 변수가 선언되는과 동시에 메모리 공간으로 할당이 되어지고 메모리 공간에 할당이 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변수를 찾아갈 수 있는 위치, 주소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간접 주소 참조하라는 간접 주소 연산자, 참조 연산자 %, 잊지 마시고요. 그 안으로 2개의 과목이 들어가요. 그럼 13번 라인이 그러면 2명이니까 4바이트짜리가 몇 개가 필요한 거예요? 2개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시작 주소값 아까 얘기했던 6번 라인에 포인터 변수 array score라고 하는 변수에 그 변수가 가리키는 곳이 바로 뭐가 있어요? 시작 주소값을 가리키고 있는 곳이 있겠죠?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 시작 주소값 안에서 내가 뭘 곱해주나요? 여기 stnum이라고 하는 것에 곱하기 size of integer, 인티저가 4바이트죠. 학생수가 아까 2명이었죠. 2명에 곱하기 4 하니까 8바이트가 이제 할당이 되어지는 거죠. 그거를 여기 그러니까 array score라고 하는 변수 안에다 넣어주게 되면 이게 포인터 변수니까 지금 여기에 8바이트짜리 그리고 그 8바이트의 시작 주소 값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2번 동그라미 2번 했습니다. 그럼 14번 라인이 바로 뭐냐면 그런데 만약에 이 포인터 변수로 했던 array score라고 하는 그 메모리의 주소 값이 널 값이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공간은 확보되어 있는데 주소 값이 없다라는 얘기는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시킬 수 없다라는 얘기니까 메모리 공간이 부족합니다 라고 메시지 떨어지고 이제 프로그램 종료해서 그냥 나오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18번 라인 아까 우리 했던 얘기가 똑같죠? 자, i가 반복할 수 있는 반복 변수 0부터 시작해서 학생 수만큼 2명 그러니까 0, 1 그러니까 2명이죠? 자, 2명을 i 플러스 플러스니까 i에다가 계속 플러스 1씩 해서 증가시키는데 19번 라인 봐주세요. printf에 그러면 0번 학생, 1번 학생 원래 18번 라인에 포문을 쓰게 되면 0번 학생, 1번 학생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0번 학생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i가 0부터 시작하니까 내가 여기 찍을 때는 i 플러스 1을 해주게 되면 0 플러스 1이니까 1번 학생이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i가 1이 되면 1 플러스 1 하니까 2번 학생. 그래서 오른쪽 편에 보시게 되면 입력할 학생 수 2 그리고 1번 학생의 성적, 2번 학생의 성적 이걸 처리하는 게 바로 19번 라인이죠. 자, 되셨나요? 예, 그러면 그 값을 20번 라인 안에서 scanf로 받습니다. scanf로 2명이니까요. 2명의 학생에 대해 성적을 받죠. scanf 함수. 그리고 나서 시작 주소값. 예, 아까
포인터 변수도 변수예요. 그 변수니까 변수도 메모리 공간에 할당이 되어지죠. 그 메모리 할당이 되어지게 되면 그 포인터 변수의 메모리 공간에 주소값이 있겠죠. 그 첫 번째 주소값 안에다가 1번째 0번째 학생 1번째 학생을 여기다 넣는 거죠. 20번에. 그래서 성적을 두 개를 집어넣게 됩니다. 자, 그러면 22번 라인으로 가죠. 그럼 총점을 그러니까 두 명의 학생에 대한 점수를 저장할 수 있는, 총점을 저장할 수 있는 초기값은 0이고요. 그러면 그거를 계속해서 더해줘야 되니까 23번, 24번, 25번 라인이 바로 뭐예요? 그 학생 수의 그 두 개의 점수를 총점을 내는 그 이제 반복문이 들어가는 거죠. 그 반복문이 24번 라인의 4번 라인이죠. 4번. 자, 됐습니다. 그러면 26번에서 총점 찍고요. 평균 찍고. 총점은 그냥 썸 찍으면 되는데 문제는 평균이죠. 평균은 평균을 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선언해서 평균값 찍어내죠. 썸 나누기 학생 수. 자, 이거는 전부 다 아까 평균은 뭐가 나오게 되나요? 실수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전부 다 형변환, 플로트로 해서 형변환을 시켜서 처리가 되어지고, 그 다음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에서 메인 함수 안에서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그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공간은요,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 다시 이제 반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공간에 사용했던 것을 다시 그냥 초기 상태로 해서 반환을 시켜요. 그런데 메모리 얼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동적 메모리 공간 할당은 프로그램이 끝나더라도 그 메모리 공간을 반환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잡고 있어요. 그럼 낭비가 되죠. 프로그램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메모리 공간을 갖고 있으니까 다른 프로그램이 돌 때 그 메모리 공간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쓰니까 메모리 공간의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럼 강제적으로 메모리 공간을 반환시킬 수 있게끔, 즉 지금 여기서 사용했던 메모리 공간을 해제시켜 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프리 함수죠. 그래서 5번 라인입니다. 자, 그리고 28번 라인 안에서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려면 0, 종료하려면 1 선택하시오죠. 예, 그걸 처리해 주는 것이 바로, 자, 0이 들어오고 1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걸 처리해 주는 것이 30번 라인이죠. 그러니까 종료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종료하려면 그냥 아웃해서 나가시면 되니까, 만약에 그 1 값이 들어오게 되면 프로그램 종료하고 브레이크온에서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 학생 수 입력 받고요. 그 학생 수에 맞게끔 점수 입력을 받고 그 점수의 입력을 받아서 총점과 평균 되고, 프로그램이 종료라고 하는 부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계속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게끔 처리한 내용이 바로 지금 이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학생 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 수만큼의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적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시키셔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요 내용을 여러분들 잘 실행하시고, 그 다음 주성문 다 다시고요. 순서도 그리시고, 그 다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처리, 프로세스들을 1번서부터 시작해서 쭉 정리하셔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과제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는 배열 활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은 동일한 형태의 자료용을 가지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거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변수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동일한 형태의 변수형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인티저 A, 인티저 B, 인티저 C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변수 해당되는 것만큼 선언해서 쓰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A라는 공간, A라고 하는 값과 B라는 값과 C라는 값들이 전부 다 다른 곳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막 분산돼서 저장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값들을 찾아와서 연산을 처리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죠. 따라서 동일한 형태의 여러 개의 그 같은 자료형을 가지는 변수가 여러 개 선언됐을 때는 그냥 하나의 자료형이 동일한 형태의 자료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메모리 공간 안에 그 내용들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쓰시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방법이 바로 배열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때 이 배열 안에서 활용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탐색과 정렬이라고 하는 거죠. 쉽게 생각하시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져 있고요. 그 저장되어져 있는 데이터들 중에 여러분들이 찾고 싶은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 데이터를 검색해 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탐색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중구난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3, 그 다음에 2, 다시 10, 혹은 7,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어떤 순서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마구잡이로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데이터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도 좀 쉽지 않죠? 그거를 오름차순 혹은 내림차순 1, 2, 3, 4, 5, 6, 7, 8, 9 아니면 10, 9, 8, 7, 6, 5, 4, 3, 2, 1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정렬을 시키는, 순서화 시켜주는 것이 바로 정렬이에요. 자, 그러므로 주어진 데이터 중에 특정 값을 가지는 항목을 찾는 기능이 바로 탐색, 서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주어진 데이터를 조건에 따라서 나열시키는 기능이 이제 정렬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배열의 탐색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배열의 탐색에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배열명 선언되어 있고, 그 배열명 안에는 배열의 원소 수가 들어가 있죠. 그 원소 수 안에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배열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원소 수가 5개다 라고 하게 되면 그 안에는 5개의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죠. 인티저형 배열명하고 요소가 5 하게 되면 인티저형이 5개의 변수가 선언되어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데이터를 5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데이터를 하나씩 찾아가려면 그 데이터를 찾아갈 수 있는 어떤 특정된 값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인덱스죠. 그게 바로 키값입니다. 따라서 배열의 탐색에는 탐색 키와 같은 값을 가지는 원소를 찾아내는 것을 얘기해요. 즉 탐색 키가 바로 찾을 값을 의미하는데, 그게 바로 인덱스 형식이죠. 이러한 그 탐색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순차 탐색이라고 하는 요 부분들을 찾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차 탐색은 배열의 0번째부터 시작을 해서 순서대로 지금 찾고자 하는 탐색키를 비교하고 그 값이 같으면 찾아내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키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와 같은 탐색하는 방법이 순차 탐색입니다. 이 순차 탐색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씩 데이터를 비교해 둬야 되니까 반복문을 쓰시는 거죠. 따라서 배열의 모든 요소는 탐색키와 배열의 요소를 비교해가는 포문을 이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포문을 잠깐 보시면, 반복, 처음에 0번서부터 시작해서 배열의 사이즈만큼, 사이즈의 작아질 때까지죠. 0부터 시작하니까. 자, 만약에 사이즈가 10이다 라고 하게 되면 0부터 시작해서 9까지 가는 거고, 그걸 하나씩. 그리고 만약에 이 데이터라고 하는 배열의 i번째가 찾는 키값과 쌤쌤이다 라고 한다면 printf 문장으로 해서 찾는 원소의 인덱스는 이겁니다 라고 해서 출력해 내는 거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이 배열을 이용해서 이 탐색하는 과정은 나중에도 응용 프로그램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코드를 하나씩 하면서 저장된 데이터 중 입력한 데이터를 검색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역시 과제입니다. 여러분들 그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이 코드의 주성문을 전부 다 처리하시고요. 그리고 실행 화면 캡처하시고, 만약에 오류가 생기게 되면 오류 화면까지 캡처시키신 다음에 그 오류가 무슨 오류인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내용도, 해결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문제점들을 찾아서 해결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까지도 같이 적어서 과제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목은 이겁니다. 저장된 데이터 중에 지금 키보드로 입력한 데이터를 검색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러면 1번, 표준 입출력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연결시켜주는 전처리, 2번, scanf 함수가 들어갔을 때 보안 경고가 뜨는 내용들을 처리해주는, 해결해주는, 보안 경고가 뜨지 않도록 해주는 방법. 자, 4번이 메인 화면이 이제 메인 함수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고요. 자, 5번 라인에 1번, 동그라미 1번입니다. 데이터 배열 형식의 데이터라고 하는 배열명을 선언했습니다. 이 안에는 정수형이 들어가고요. 정수형 안에 데이터가 78, 43, 52, 18, 63, 18, 25가 들어갔네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데이터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라고 하는 배열 변수의 메모리 공간의 할당은 어떻게 되죠? 4바이트짜리 7개니까 총 28바이트가 할당이 된 거죠. 자, 6번 라인은 자, 인티저 값으로 해서 사이즈를 정했네요. 요 사이즈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시켰을 때 기본적으로 이거는 딱 정해지고 간 거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전체 사이즈를 잡는다는 것은 뭐겠어요? 인티저형의 총 몇 개? 7개가 있으면은 4바이트짜리 7개의 요소를 찾아서 그 메모리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니까 총 28바이트짜리잖아요. 그럼 역으로 생각해서 요소의 수가 안 나왔습니다. 지금 5번 라인에 배열명은 있는데 요소의 수가 없죠. 그럼 요소의 수를 알아야 하나씩 하나씩 검색을 하죠. 그러니까 0번째 거, 1번째 거, 2번째 거 언제까지 배열의 요소 수보다 하나가 작아질 때까지. 왜? 0부터 시작하니까 지금 여기는 7개잖아요. 그러니까 7보다 작아질, 즉 인덱스가 7보다 작아질 때까지 0번부터 0, 1, 2, 3, 4, 5, 6 하니까 7개잖아요. 따라서 그 사이즈를 정의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바로 배열의 요소 수를 계산하기 위한 변수 타입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12번 라인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자, 이제 그걸 넘어가고요. 자, 7번 라인은 키값입니다. 이 키값은 바로 이제 탐색을 하는 그 키값이 되겠죠. 그리고 그 키값을 이제 찾아내려면 하나씩 요소 엘리먼트, 즉 배열의 요소를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돼요? 검색해야 되니까 그걸 반복으로 카운트해 줄 수 있는 카운트, 반복 변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8번은 그러면 이제 검색을 해서 검색이 성공하면 1이고 실패하면 0이 되는 것들을 처리해 주는 것이 이제 8번 라인이죠. 자, 그러면 10번 라인이 지금 아까 얘기했던 5번 라인에, 즉 동그라미 1번에 배열의 요소수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즈 오브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배열명이죠. 배열명 안에 7개가 있습니다. 그럼 7개에 사이즈 오브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인티저에 7개가 들어가니까 28바이트 나누기 사이즈 오브 데이터의 0번째 78번이잖아요. 이 78번의 사이즈는 인티저 타입이죠. 4바이트죠. 그러니까 역으로 28 나누기 4 하니까는 사이즈가 얼마 돼요? 7. 그게 바로 배열의 요소수가 되는 거죠. 자, 해서 11번 라인입니다. 프린트F 문장에서 배열,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배열이 몇 개인지 이거를 출력하는 거예요. 5번 라인에 있는 것을. 그래서 12번 라인에서 i가 0부터 시작해서 i가 사이즈보다 작아질 때까지 0번서부터 시작해서 6번까지 i를 하나씩 증가를 시켜서 13번 라인에 자, printf 찍어요. 자, 3D라고 하는 것은 3이 3칸, 스페이스 3개 주는 거죠. 그러니까 3칸씩 띄워서 D 정수용으로 찍어라. 뭐를? 데이터에 I. 그러니까 0번째 찍고 0번째가 바로 78번. 그 다음에 1번째가 43번. 그 다음에 2번째가 52번. 이런 식으로 해서 찍어내는 거죠. 그걸 찍어내는 게 바로 뭐냐면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게 되면 출력한 그 실행 결과 있죠. 거기에요. 배열 ARR 해놓고 나서 이거 값을 찍은 거죠. 지금 현재 배열로 선언되어 있던 78번부터 시작해서 25번까지 찍은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1, 2, 3번 동그라미 1, 2, 3번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15번 라인에 가서 printf 검색할 키값을 넣어라 이 소리죠. 키값 넣고 scanf로 받아야죠. 16번 라인에. 그리고 그 키값은 어디에 저장이 되어지나요? 아까 변수 키라는 변수 있죠? 키라는 변수 안에도 이제 내용이 들어가죠. 자, 그래서 만약에 17번 라인에 서치가 0이면 실패한 거예요. 0 값을 넣은 거죠. 0이라고 넣은 거죠. 자, 18번 라인에요. for i가 0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아까 배열의 요소수가 얼마였나요? 7이었죠. 그러니까 7보다 작아질 때까지. 그러니까 즉 배열에 지금 요소가 0번서부터 시작해서 6번까지가 있으니까 0번 검색하고 1번 검색하고 2번 검색하고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9번 라인에 if 만약에 데이터의 i번째에 있는 애하고 키값하고 쌤쌤이면, 그러니까 지금 키값이 얼마가 들어갔냐면 예를 들어서
18이 들어갔다고 칩시다. 18이 들어가면 18하고 데이터의 i번째 0번째 들어가면 78이죠. 78이면 안 맞죠? 그 다음에 1번째 하니까 43이죠. 그 다음에 2번째 들어가니까 53이죠. 그러니까 3번째에 들어가니까 18하고 18하고 키가 같죠. 그러면 서치는 1이 되는 거죠. 검색에 성공했으니까. 그리고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24번 라인에 만약에 서치가 1로 되어지게 되면 찾은 원소의 인덱스 18 찍는 거죠. 근데 그 18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면 배열해 보게 되면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에 들어가 있으니까 3번째 인덱스 값입니다. 라고 해서 찾고 else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끝나고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볼까요? 지금 여기 4번 동그라미 4번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입니다. 자, 킵 값으로 해서 18을 입력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때 서치가 1 값을 가지게 되면 탐색이 성공입니다. 그러면 18하고 그 다음에 78이 바로 데이터의 0번째죠. 데이터가 바로 뭐냐면 5번 라인에 있는 데이터의 배열 변수죠. 그 배열 변수하고 서로 비교해서 봤더니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하고 다시 데이터의 1번째 43하고 비교했더니 아니죠. 자, 2번째 데이터의 2번째 배열에 가서 52하고 비교했더니 아닙니다. 데이터의 세 번째 배열에 가서 세 번째 거 봤더니 18하고 같죠. 그러니까 이게 키값이 탐색이 성공되면서 1 값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for 문장을 빠져나가죠. 더 이상 찾을 필요는 없잖아요. 자, 문제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해결해야 될 게 63 바로 옆에 보게 되면 데이터의 5번째 보게 되니까 18이 또 하나 있죠. 이거는 이제 계속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한번 데이터의 세 번째 거에 들어가 있는 18을 찾았으니까 이제 석세스가 됐으니까 성공이 됐으니까 이제 그냥 바로 출력하고 끝난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향후는 이 뒤에 있는 맨 끝까지 배열의 요소가 들어가 있는 맨 끝까지 가서 동일한 것이 있으면 동일한 것까지 몽땅 다 찾아내는 그와 같은 프로그램을 이제 하나 더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저장되어져 있는 데이터 중 입력한 데이터를 검색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보셨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 안에서는 배열의 정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의 정렬에서는 원소들의 크기를 서로 비교해서 크기가 커지는 순서 혹은 작아지는 순서대로 순서의 위치를 바꿔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때 크기가 커지는 순서대로 하게 되면 오름차순이고요. 크기가 작아지는 순서대로 만약에 정렬하게 되면 내림차순입니다. 이거 역시도 앞에 우리가 검색을 서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정렬 알고리즘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하려는 내용은 가장 간단한 선택 정렬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배열 안에 있는 요소를 정렬할 거예요. 이때 선택 정렬은 전체 배열 요소 중에 가장 작은 값을 찾아서 배열의 첫 번째 위치로 옮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작은 값을 찾아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해서 옮기는 방식으로 정렬하는 방법이 선택 정렬입니다. 그러기 위한 알고리즘이 이제 지금 밑에 있는 박스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for 문장, 반복 문장입니다. i가 바로 인덱스죠. 배열의 인덱스 0번째부터 배열의 요소 수보다 작아질 때까지 하나씩 증가시키는 거예요. 자, 이때 사이즈의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를 선택을 했잖아요. 하나를 선택을 했으니까 개건 빼야 되죠. 하나를 선택을 했으니까 가장 작은 값을 우리가 이미 하나를 선택한 거예요. 걔하고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인덱스를 i로 놓고요. 아직 정렬 안 되어 있는 원소 중에 가장 작은 요소의 인덱스를 하나를 이걸로 가정을 하고 for j가 i의 플러스 1번째 그러니까 이제 가장 작은 거 먼저 선택했으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j가 배열의 요소 수보다 작아질 때까지 하나씩 증가시켜서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가장 작은 원소의 인덱스를 찾아서 인덱스에 저장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인덱스 값을 j 값에다 저장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if 문장이죠. 만약에 i가 인덱스와 같지 않게 되면 자, 템프에다가 넣고요. 임시 기억 장치에다 넣고 데이터의 작은 것을 넣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i번째를 그 데이터의 인덱스 값으로 넣고요.
그러니까 다음 인덱스 값이죠. 그리고 그 데이터의 인덱스 값을 템프에 있는 것으로 이제 옮겨주게 되면 서로 값을 막 바꿔주게 되는 거죠. 따라서 i번째 요소가 i번째 작은 값이 돼서 서로 비교해서 바꿔주는 거예요. 자, 이 쉽게 생각하시면 이런 겁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 예를 들어서 47 그리고 28 그리고 이렇게 30이 있다고 칩시다. 47, 28, 30. 그러면 47하고 28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제 비교하는 값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47을 기반으로 해서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47하고 28하고 비교했더니 28이 작죠. 그러니까 28을 어디로 옮겨요? 47 자리로 옮기고 47 자리가 28 자리로 옮겨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릿수를 서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는 방법이 배열의 정렬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그 배열의 정렬 방식을 직접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으로 코드를 작성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마찬가지로 전처리 include를 이용해서 표준 입출력 헤더 파일을 연결을 시켜줬고요. 2번 define이죠. 매크로로 define 했습니다. 사이즈, 즉 매크로로 선언할 때는 대문자로 하죠. 왜? 일반 변수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 칸 띄고 치환할 거를 뒤에다 써줍니다. 즉 사이즈라는 변수를 만나면 이제 무조건 사이즈에는 5라는 값이 대입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4번 라인에 메인 함수가 있고요. 메인 함수 안에서 5번 라인에 보시게 되면 배열명이 선언되어 있고 배열명 안에 요소가 사이즈입니다. 사이즈가 5죠. 그러면 이제 10, 3, 8, 5, 2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for 문장에서 저 6번에 보시게 되면 i하고 j를 선언을 시켜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복문에 해당되어지는 카운트 변수겠죠. 자, 7번은 인덱스 값하고 임시 기억 장치, 즉 어딘가의 값을 임시로 기억할 수 있는 변수 선언한 거고요. 8번 라인서부터 8, 9, 10번, 11번 라인이 지금 오른쪽 위에 상단에 보게 되면 정렬 전 데이터를 먼저 찍은 거예요. 정렬하기 전의 데이터. for 문장 i가 0부터 시작해서 i가 사이즈보다 작아질 때까지 i를 하나씩 하나씩 찍어서 이 D란 얘기는 두 칸씩 띄우고 그 다음에 데이터 I 배열에 있는 값을 그냥 그대로 찍은 거죠. 그러니까 10, 3, 8, 5, 2를 찍은 거죠. 이 값을 자 오른쪽 상단에 한번 보실까요? 정렬 후에는 2, 3, 5, 8, 10 이런 식으로 해서 정렬을 시키겠다라는 거죠. 그 정렬시킨 게 바로 오른쪽 하단에 보게 되면 28번, 29번, 30번, 31번 라인에 있는 그 값이 찍힌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서로 바꿔주는 기능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for 문장 13번 라인서부터 시작을 해서 27번 라인까지가 이제 바로 그거죠. 자, 그럼 먼저 한번 볼까요? 자, 12번 라인에 자, 이거 12번 라인은 그냥 줄 하나 바꾼 거니까 상관없고 13번 라인에 for i가 0부터 시작해서 사이즈가 작아질 때까지 그러니까 사이즈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사이즈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아까 하나를 선택을 했잖아요. 선택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1 걔는 뺀 거죠. 자, 그러면 15번 라인의 인덱스 1번 이거는 아직 정렬이 안 된 원소의 인덱스 값이에요. 자, 0번째를 기반으로 해서 i번째에 해당되어지는 것을 비교해야 할 거니까 그러면 지금 16번 라인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for j 정렬이 안 된 상태에서 정렬을 할 거니까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바꿔주는 내용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데이터 i번째부터 데이터의 사이즈 마이너스 1 중에서 가장 작은 원소를 인덱스 값에다 저장시키는 거예요. 다시 데이터 i번째서부터 데이터의 그러니까 인덱스 마이너스 1번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인덱스 값에 저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죠. 18번 라인이 이거죠. 데이터의 인덱스 값이 만약에 크다, 데이터의 j번째보다 크다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작은 거죠. 작은 거면 그 인덱스 값을 j값으로 넣는 거예요. 작은 거니까. 지금 현재 데이터의 인덱스 값이 큰 거잖아요. 데이터의 j번째보다. 그러면 지금 현재 데이터의 j번째가 작은 값을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덱스에다 j값을 넣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22번에 있는 내용들이 서로 값을 바꿔줘야 되죠. I 값하고 그 다음에 그 J 값이 바꿔줘야 되니까 그 바꿔져 있는 것을 바꾸는 게 22번서부터 26번 라인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이죠. 자, 요거를 해서 해당되어지는 값이 정렬이 되어지게 되면 28번서부터 32번까지의 라인에서 그 내용들이
화면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역시 여러분들이 주성문으로 처리해 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하셨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죠? 자, 함수가 정의된 위치에 상관없이 호출하려면 먼저 여러분들 include 문장 바로 밑에 함수의 선언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함수는 return형, 이름, 매개 변수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포인터를 선언할 때는 지정된 데이터형은 포인터가 가리키는 변수의 데이터 타입이에요. 포인터는 여러분들 주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그 주소에 앞에 있는 것을 보시게 되면 데이터 타입이 나와 있죠. 그 데이터 타입이 바로 정수형이에요. 즉 포인터 가리키는 변수의 데이터형임을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같은 데이터의 변수를 메모리에 연속적으로 할당하고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배열이라고 얘기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도 하셨던 내용이 그거예요. 같은 자료형을 가지고 변수를 여러 개를 선언하는 것보다는 같은 데이터형의 내용은 변수를 메모리에 연속적으로 활동하고 같은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을 배열을 쓰시게 되면 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구조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함수하고요, 그 다음에 배열하고 포인터하고요, 그리고 동적 메모리 공간 할당하는 거 하고 이런 것들을 배우셨어요. 더불어서 배열 배우셨고요.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저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C 언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프로그램 언어를 공부하실 때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물론 포인터는 여러분들이 C 언어나 이런 데서는 중요하지만요, 자바 언어에서는 포인터라는 개념은 없지만 유사한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들은 있어요. 또한 여러분들이 인베디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포인터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은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과제로 해서 좀 내용들이 많은데 그 과제를 여러분들 꼭 하셔야 기말 시험에 시험을 여러분들이 잘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리 먼저 기말 시험에 대한 내용들을 정보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이 내용들을 다 하셔야 기말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구조체입니다. 구조체는 여러분들 아시죠? 새로운 데이터형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쓰는 자료형이죠. 그러므로 구조체를 정의하면 구조체는 새로운 데이터형이 되고요. 구조체형은 기본형을 사용하는 것처럼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쓰는 거죠. 그러면 구조체에다가 특이한 점은 멤버를 선언해서 쓰는 거예요. 즉 보통 우리가 배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변수를 하나의 변수 안에다가 데이터를 쭉 동일한 형태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활용하는데 그 이제 목적이 있었죠. 사용하는 편리성도 있었고, 지금 이제 구조체는 뭐냐면, 그러면 근데 저장되어지는 데이터가요, 동일한 자료형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정수형, 어떤 경우에는 문자형, 어떤 경우에는 실수형, 이렇게 들어오는 데이터가 하나의 데이터의 공간 안에 저장이 되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게 쓸 때는 자료형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만들어 쓰는데 그게 바로 구조체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구조체 멤버에 접근하려면 그 구조체 멤버에 접근하기 위한 연산자를 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점 도트죠. 예. 구조체 멤버는 독립적인 변수가 아니라 구조체 안에 속해져 있는 변수로 해서요, 항상 구조체 변수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 점 꼭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구조체 명에 대한 이제 모양, 구조가 바로 여기 가운데 박스 안에 있는 그 형태죠. 여기에 더불어서 구조체도 배열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구조체의 변수를 여러 개 묶어서 사용을 시키려면 구조체 배열을 선언해서 쓰시면 되고요. 이때 마찬가지로 구조체의 배열 요소들도 메모리 공간에 연속적으로 할당이 되어지므로 메모리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조체 이제 활용 방법을 한번 코드를 이용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지난 앞에서 여러분들 하셨던 형식과 좀 유사한 형태로 해서 이번에는 구조체를 이용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한번 구현시켜 볼 텐데, 과제는 이겁니다. 입력받은 이름을 찾아서 그 이름에
같이 이제 맞는 전화번호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데 이제 구조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코드를 바로 보겠습니다. 코드가 좀 길어서 일단 앞에 있는 코드와 그다음에 뒤에 있는 코드를 따로따로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2번은 아시죠? 예, 전처리로 해서 표준 라이브러리 C 언어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어지는 헤더 파일을 연결을 시켜주는 거고요. 세 번째는 매크로로 해서 define 사이즈라고 하는 요 매크로 변수가 32로 치환되는 거 이제 하셨고요. 4번 라인은 스캔F 함수에서 보안 경고 뜨는 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요. 자, 구조체 선언했습니다. 타입 데피니션을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구조체 스튜던트라는 거를 계속 쓰지 않고 10번 라인에 있는 스튜던트만 대문자로 들어가 있는 것만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타입 데피니션으로 해서 선언했으면 편리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 이 구조체에 멤버 3개를 선언했습니다. 캐릭터, 네임, 캐릭터로 해서 폰,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인티저로 해서 링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링톤은 이제 뭐 0이면은 뭐 벨소리가 뭐 2번 무슨 소리, 3번 무슨 소리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확인 한번 하려고 이제 그렇게 멤버를 하나 구성한 거고요. 자, 그러면 메인 함수 12번 라인으로 가겠습니다. 자, 데이터 타입이 스튜던트 대문자예요. 그러니까 구조체죠. 그 구조체에 그 내용을, 그 타입을 구조체로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구조체를 배열 변수로 선언했네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7, 8, 9번에 해당되어지는 데이터가 여러 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4번 라인서부터 시작해서 20번 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멤버 초기화를 시킨 거죠. 예, 처음에는 이름, 그 다음에 폰 넘버, 그 다음에 뒤에 들어가는 게 링톤으로 들어간 거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배열의 요소의 수가 지금 적어 있지 않죠? 이 요소수를 계산하기 위한 게 앞에서 했습니다. 배열 쪽에서 23번 라인에 보시게 되면 배열의 크기를 계산하죠. 사이즈 오브 배열명에서 보게 되면 여기 안에 있는 배열의 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잖아요. 7개인데 자, 7, 8, 9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사이즈가 되어 있으니까 캐릭터형 으로 하게 되면 캐릭터는 1바이트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 사이즈가 3이니까 30바이트짜리. 그 다음에 8번에 보시게 되면 폰도 30바이트짜리. 그 다음에 인티저 같은 경우에는 몇 바이트인가요? 4바이트짜리죠. 그 총 계산에 배열의 크기 0번째에 있는 거를 계산해서 나눠주게 되면 요소의 수가 나오는 거죠. 자,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때 구조체는 패딩 바이트가 있습니다. 패딩 바이트 잊지 말아주세요. 자, 25번 라인에 자, 이름에 입력받을 이름 받으셔야죠. 스캔앱프로에서 이름을 받을 거니까 그걸 받기 위한 25번 라인. 그게 바로 지금 왼쪽 아래 부분에 보시게 되면 이제 출력문으로 해서 검색할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넣을 때 이거 이제 받아들이기 위한 저장 공간이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요 틀을 구조체 선언하는 거, 구조체 멤버 초기화 시켜주는 거, 구조체 배열의 크기 계산하는 것까지 앞에서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럼 뒷부분이죠. 자, 28번, 29번 라인이 바로 이름 먼저 뜨고요. 그 다음에 29번에 스캔F로 해서 입력, 키보드 입력 받고요. 그 다음 인덱스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인덱스는 0번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을 하고 이름이 없으면 마이너스 1 깎았고요. 그 다음 이제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사이즈만큼 인덱스들을 찾아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i가 0번부터 시작해서 사이즈 크기보다 작아질 때까지 i를 하나씩 하나씩 증가시켜서 반복으로 찾는 거죠. 이때 이름이 들어오잖아요. 이름이 들어오면 문자열이 들어오게 되죠. 그럼 문자열과 기존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의 문자열을 서로 비교할 때 사용되어지는 문자열 비교 함수가 34번 라인에 보게 되면 if에 str, string, cmp가 바로 뭐냐면 compare입니다. 문자열 비교 함수예요.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앞에서 보시게 되면 include 문장에 string.header 파일을 링크를 걸어 놓은 거죠. 그게 이 함수를 쓰기 위한 라이브러리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지금 오른쪽에 이름이 같은 원소를 찾기 위해 ARR이라고 하는 비교 배열이죠. i번째 그 배열이죠. 배열인데 배열이 구조체 타입이죠. 그 구조체 타입을 보게 되면 멤버가 name이라고 하는 멤버가 있었습니다. 멤버를 연결시켰을 때 도트 name과 입력받을 이름의 내용을 서로 compare
시켜주는데 string compar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비교한 거예요. 34번 라인 이해가 되시죠? 자, 해서 비교를 해서 만약에 같은 이름이 있다라면 그 이름을 인덱스 i라고 하는 값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인덱스 값에다 집어넣고 프로그램을 끝냅니다. 그래서 포문을 끝내요. 그러면 40번 라인에 인덱스 값이 0보다 크냐? 0보다 크냐? 라고 하는 얘기는 그 0은 유효한 인덱스이니까요. 원소를 찾지 못하게 되면 마이너스 2 값으로 가정을 해야 되니까 0보다 커야 되죠. 작으면은 못 찾는 거고요. 자, 크다라고 한다라면 찾았습니다. 검색에 성공이 된 거고, 자, 42번 라인에 그 검색에서 찾았던 이름의 폰을 출력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연락처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떨어지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오른쪽에 아랫부분에 실행 콘솔 실행 화면을 보시게 되면 검색할 이름에 방탄소년단 내어주고 방탄소년단의 전화번호 해서 이렇게 찍혀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앞에 배열, 반복문, 조건문,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34번 라인에 나와 있는 문자열을 서로 비교해서 찾는 함수 string compare라고 하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또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앞에 했던 내용들을 조금 더 응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된 그 이름, 키보드로 입력된 이름을 찾아서 전화번호를 출력하는 거는 똑같은데 여기서는 구조체 포인터를 활용해서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기 잘 보세요. 이름 해놓고 나서 이렇게 도트 입력 시에는 종료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들어가면은 무조건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런데 종료를 하려면은 뭘 하시면 되죠? 예, 여기 도트 점을 찍어 주시게 되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고 가장 최근에 맨 마지막이죠. 쭉 하다가 도트를 하기 전, 점 찍히기 이전 것이 바로 가장 최근에 통화한 내용이죠. 그것이 찍히게끔 화면으로 이렇게 실행되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요것이 지금 이번에 과제 6번입니다. 여러분들 과제가 좀 많죠. 이 과제가 많은 것은 예상 기말 시험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려요. 이 중에 기말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해보셔야지만 기말 시험을 여러분들이 잘 치르실 수가 있어요. 양이 너무 많죠.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신 양은 교재로 제가 드렸던, 그러니까 저하고 이번 학기에 수업하려는 교재에 처음부터 끝까지 분량이에요. 그리고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잘 따라서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범위가 굉장히 넓죠. 그 넓은 가운데에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에 대한 예상 문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제가 너무 많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험 공부를 한다 생각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시는 코드는 앞에 숙제의 코드예요. 제가 아예 이렇게 코드를 보여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실행해 보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1번서부터 10번 라인까지는 똑같아요. 앞에서 여러분들 구조체 설명할 때 하는 내용하고 똑같죠? 1번 구조체 선언하고요. 동그라미 2번 구조체에 대해서 초기화를 시켜주는 거고요. 23번 그 구조체 타입으로 해서 배열 선언했으니까 배열의 사이즈, 요소의 수를 계산하기 위한 거죠. 배열의 크기. 그 다음 27번 라인 보실까요? 자, 포인터 변수 썼는데 앞에가 구조체 타입이에요. 이게 바로 구조체 포인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맨 마지막에 전화 통화가 되어 있는 그 내용을 찍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3번에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되어 있죠. 구조체 포인터를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검색된 구조체 배열의 요소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선언하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포인터 변수가 recent예요. recent 포인트는 마지막으로 검색한 스튜던트의 배열의 요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처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래요. 자, 해서 서로 이제 비교하는 게 33번, 34번 라인이죠. 예, 아까 문자를 비교하는 것은 string compare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바로 도트, 점이 들어오게 되면 브레이크문에서 끝나는 거죠. 예, 더 이상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고 끊기 위한 것이고요.
자, 36번, 37번. 요건 이름을 찾지 못하면 36번 이름 찾지 못하게 되면 마이너스 1 값이죠. 원래 배열은 0번째부터 시작하는데 인덱스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값이 없다라는 얘기죠. 37번은 검색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39번에 다시 string compare 비교합니다. 들어오는 이름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배열 타입으로 구조체 타입 잡아놨던 이름 배열 안에 구조체에서 선언되었던 멤버들이 name이라는 그 멤버 필드가 있었죠. 그걸 이제 접근해서 비교를 해서 만약에 같으면 그 같은 그 문자열을 찾는 인덱스 값을 집어넣고 프로그램을 종료시키죠. 그래서 45번서부터 50번까지 검색에 성공하게 되면 출력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연락처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52번서부터 55번 라인까지 처리해 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56번, 57번, 58번이 만약에 가장 최근에 검색했던 애가 포인터 변수로 해서 저장이 돼 있겠죠. 그거를 찍어내는 것이 바로 56번, 57번, 58번에 해당되어지는 라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것은 포인터 변수인데 구조체 타입의 포인터, 그리고 그거는 어디다 쓸 거냐면 지금 57, 58번 라인에 해당되어지는 걸 처리하기 위함이었어요. 꼭 여러분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조체 리뷰를 하셨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조체 변수는 구조체 선언 후에 그 구조체에서 선언되었던 멤버 접근은 도트 연산자로만 처리합니다. 그래서 도트 연산자로 원하는 멤버 이름을 직접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구조체는 배열, 포인터, 그리고 또 다른 구조체 등에서도 멤버로 확장해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하셨죠? 구조체 배열 썼고 구조체 포인터 썼고요. 또 구조체는 다른 구조체를 다시 멤버로 해서 확장해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자료형이 같은 구조체에서는 대입 연산이 가능하고요. 함수의 매개 변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역시 지난주에 아마 여러분들 구조체 저하고 하시면서 다 하셨던 내용들이에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는 내용들은 13주, 14주는 여러분들 그동안에 배우셨던 내용들을 이렇게 예제를 통해서 총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제가 과제로 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과제가 조금 많지만 예상 문제예요. 어디서 나오는? 기말시험에서 나오는 예상 문제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숙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제를 꼭 제출해 주셔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 출석이 이 과제를 제출을 해야지만 출석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점 꼭 다시 한 번 더 명심하시고요. 두 번째, 기말시험의 예상 문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올해 이제 13주 했고요. 14주 이제 조금만 더 공부하시게 되면 이번 학기도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공부생활들이 많으셨으니까 끝까지 조금만 더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